저는 오늘 그 남방의 아름다운 나무에서 세계 차로라고 하는 주제로 2시간 강의를 하게 된 서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을 이 남방의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타이틀은 그 차 관련 책 중에 다경이라고 하는 책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읽고 당나라 시대에 쓴 책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거기에 첫 문장이 남방지 감옥이야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의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하는 차나무가. 그래서 굉장히 유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차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그 좋은 평가를 했던 그런 용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나무가 자라는 중국에서도 남방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였었기 때문에 차나무가 중국에서도 사실은 지방 문화였어요. 주류 문화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다음 달에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로운 나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알려졌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차나무가 생장하는 지역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이 일찍 차를 마시기 시작한 거고 세계인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거는 1600년대 이후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의 역사인데 어쨌든 그 역사를 지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커피 마시는 사람 많은 것처럼 차를 마시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세계인들의 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세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특징과 또 차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녹차랑 홍차랑 이렇게 맛이 다른데 원료가 같아? 라고 차나무 잎으로 원료가 같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품종의 다양성은 있지만 근데 그거 모르는 거는 사실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색도 맛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공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음료기도 사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면은 더 맛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고 하는 음료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1000년이 넘은 차 문화를 사실은 이뤄왔기 때문에 꾸준히 굉장히 애호를 많이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 게 왜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잎에 들어있는 성분의 효능이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경험적으로 이거 마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왜 건강에 좋아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카페인 음료니까. 근대에 와서 카페인 음료가 커피가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된 것도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니까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니까 건강에 좋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똑같이 카페인 음료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다 더 큰 장점이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그 카테킨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폴리페놀 성분은 굉장히 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커피에 있는 클로로겐산, 포도에 있는 안토시아닌 뭐 이런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차에도 그런 폴리페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이걸 약용으로 많이 사용은 했지만 약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왕 먹는데 몸에 좋은 거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뭐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이제 적당하게 잘 마시면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료고 그런 것들은 예전 사람들도 알았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게 꾸준히 사람들이 즐길 수밖에 없는 음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차잎 자체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그래서 차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은 차잎 자체로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좋은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계속해서 문화를 창출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요소를 더 갖췄다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문화적 요소를 더 갖췄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해요. 전용기를 사용한다는 거. 역사적으로 음료 문화에서 가장 먼저 문화의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 게 술이에요. 술이라고 하는 음료는 역사 문명 초기부터 모든 문명권에 술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고 처음부터 마실 때부터 전용잔을 사용을 해요. 밥그릇에서 그냥 마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숭늉을 매 끼마다 마시면서 숭늉 문화라고 얘기 안 하는 거는 만약에 숭늉을 밥그릇에다 먹지 않고 특별한 잔에다 마셨다 그러면 그것도 음료 문화로 상당히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용기를 쓰는 음료였다라고 하는 게 차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더불어서 이 도자기라고 하는 그릇이 일상 용기로서 보급되는 데 있어서도 이 차 문화가 굉장히 기여를 하기 때문에 차 문화랑 도자기 문화는 같이 발전한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전용기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동양의 차 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종교 문화랑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 원래 있었던 도교라고 하는 종교, 도교의 신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랑 융합이 되면서 또 외래 종교로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참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어쨌든 이 카페인 음료가 굉장히 어울리기 때문에 사실은 고대 불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속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사찰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사찰 앞은 굉장히 번화한 거리예요. 사람들이 볼거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교 문화와 결합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차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인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차잎이 본래 가진 거, 그리고 전용기를 쓰고 또 종교 문화라고 하는 화려한 문화를 같이 유입하고 이래서 문화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유행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또 얘기하는데, 그거만 또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 막 유행하다가 사실은 이제 쇠락해서 끝날 수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문화들이 어느 시점에 굉장히 유행했다가 그게 쇠퇴해서 사라지는 거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차 문화가 1000년 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성하면서 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차와 관련돼서 차를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대에 맞게 계속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산업도 발전하고 차를 만드는 방법부터 해갖고 처음에 차가 유행했을 때 마시던 방법이 지금까지 계속 왔다 하면은 사실은 지금처럼 발달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문화가. 근데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마시던 차 마시던 방법이랑 우리가 마시는 방법이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어떤 시대에 맞게 변해왔기 때문에 차 문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거고, 거기에서는 차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잘 재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수확이 좋아야지 공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잘 기를 수 있는 기술부터 해갖고 그거를 수확해서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잘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계속 시대에 따라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차는 녹차밖에 못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녹차에서 흑차라고 불리는 보이차까지 중국에서 너무 차 종류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3가지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농차, 우롱차, 청차, 홍차 이렇게 3개로 나누다가 너무 종류가 많아지니까 이걸로 부족해서 6가지로 나눠요. 중국에서 가장 다양하게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녹차에서 백차, 황차, 우롱차, 청차, 그리고 홍차, 흑차까지 해서 6개로 나눌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차를 우리가 즐길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건 그만큼 제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생산도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차를 마실 수 있다, 그거는 생산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전근대 시대까지는 사실은 생산이 중국 중심이기도 사실은 했어요. 중국이 사실은 영국 국민들이 1700년대 후반 되면은 전 국민이 차를 마시는 시대거든요. 노동자들까지도 그 차를 다 중국에서 공급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생산력이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만약에 중국과 영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사이가 계속 좋았다라고 하면은 영국이 구태여 그렇게 그 자기네 식민지에 다원을 건설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100% 의존하고 있었는데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실은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마시는 음료인데. 그래서 자기네 식민지에 결국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찾으려고 했을 때 아쌈에서 야생차를 발견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생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거는 인공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연 환경이 맞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대량으로
묘목을 밀수해다가 인도나 자기 식민지에 동남아 식민지에 심기 시작하면서 현재 있는 뭐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다원 같은 경우는 영국에 의해서 주로 식민지 시대에 다 개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중반 들어가야지 사실 생산이 시작된 나머지 지역도 다 그래요. 식민지로서 이제 재배가 시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순서에 비하면은 중국, 인도, 케냐, 스리랑카 이런 순으로 생산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나라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차라고 하는 나무가 온대나 아열대에서 폭넓게 자라는 거고 그렇게 예민한 식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배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 근데 이제 최대 생산은 다 동양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과 인도가 생산 1, 2위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음료의 대표가 차랑 커피예요. 그래서 이 지도는 녹색 부분은 커피를 선호하는 지역이고 이 그러니까 자주색, 붉은색 쪽은 차를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초록색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에 열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굉장히 전 국민이 거의 하루에 기본적으로 2-3잔은 마시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량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색이긴 한데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차 문화가 있었고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차 생산도 조금 취약하고 지금 현재 커피에 조금 밀리는 성향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편리하게 마시는 구조가 커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커피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차가 건강 음료라는 인식이 있고 차가 유행하는 지역은 커피를 선호하는 특히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좋은 건 커피다라고 하는 인식이 최근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 사람들이 홍차 마실 때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홍차 마시는 것처럼 그냥 마시지 않고 설탕 넣고 뭐 레몬 넣고 거기다가 굉장히 달달한 디저트에 같이 마시기 때문에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홍차를 마신다는 거는. 뭐 애프터눈 티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달콤한 케이크 같이 해서 먹잖아요. 맛있거든요. 카페인 음료에 단 디저트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실은.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홍차 마실 때 홍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설탕과 열량이 높은 디저트를 같이 마시기 때문에 영국인들이 자기네들이 뚱뚱해지는 원인은 홍차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커피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아메리카노가 유행이잖아요. 아메리카노 열량이 별로 없거든요. 물론 마끼아또 먹으면은 살쪄요. 근데 이제 커피 마시면 열량이 없기 때문에 커피가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고 홍차는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영국 사람들은 있어서 최근에 미국이나 아메리카 대륙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여도가 갑자기 바뀐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예요. 원래 이 캐나다나 미국이 차를 굉장히 선호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언제 커피로 돌아섰냐 하면은 독립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이 1700년대 중반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이미지가 차는 식민지를 상징하는 거고 커피는 독립을 상징하는 거가 되면서 급속도로 기호가 차에서 커피로 바뀐 나라예요. 그래서 기호가 커피가 남아있는. 근데 최근에는 차에 대한 관심이 서로 많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차의 생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하죠. 36% 차지하고 인도가 26% 차지하고. 그래서 2019년도 생산량이 6,5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생산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 차 시장을 여전히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왜 여기를 능가할 수 있는 생산량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물론 이제 잠깐 1800년대 말기에서 1900년도 전반기까지는 사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 차가 후퇴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도가 성장하면서 인도 거 다 먹기 시작하고 중국은 굉장히 혼란한 역사였기 때문에 수출하기 굉장히 힘든. 근데 이제 지금 현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들어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생산 증대시키고 품질 증대시키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우위를 점하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중국이 2000년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차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이차에 관심이 많은데 보이차는 가짜가 많다더라 그런 정보가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사이에 오면서 굉장히 심했어요. 실제로 가짜차도 많았고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뒀다가는 차 시장이 어그러질 것 같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해갖고 이제 보이차의 품질이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정상적인 루트로 공급되는 보이차는 굉장히 안전하게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들한테 차를 팔기 위해서는 위생이나 안전까지도 다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하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품질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도 사실은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따라가야 사실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긴 한데 생산에 있어서는 막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사실은 굉장히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면 소비 성향이 어떠냐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녹차 중심이고 중국 이제 일본도 녹차고 이러니까 사실은 녹차가 중심이겠지 차 문화는 동양의 문화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19세기 이후부터 판도는 서양에 의해서 역사가 세계사도 서양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모든 문화가 서양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호도 그렇게 따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세계 소비의 77%가 홍차 소비예요. 왜? 한중일을 빼면은 대부분이 다 홍차를 즐기기 때문에. 그거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의 영향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차 소비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홍차가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이제 녹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한중일을 주로 소비하는구나 그런 부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그 차 소비량 같은 경우를 봐도 중국과 인도가 압도적으로 사실은 많아요. 이게 톤 단위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100톤을 소비해요, 한 해. 왜? 인구가 14억이니까. 인도도 그 못지않게 소비를 해요. 왜? 얘네도 이미 14억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나라들이 적게 마시는 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 인구 한 1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암만 많이 마셔봐야 14억의 인구를 따라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량을 생각할 때 국가 단위로 생각했을 때는 저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랑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나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 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1인당 소비량, 국가 소비량이 아니라 1인당 소비량을 보면 누가 앞서냐 하면은 터키나 영국이 앞서요. 그래서 차를 사랑하는 나라는 터키랑 영국계예요, 사실은.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딨냐 하면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비량 하면 1등이지만 왜? 14억의 인구니까 차를 마시는 사람 1인당 소비량이 어떠냐 그러면은 사실은 19위로 밀려버려요. 인도 같은 경우는 27위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소비량이랑 국가 소비량은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선호도가 어떠냐 그랬을 적에는 터키나 영국인들의 차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통계치라고 하는 거는 이 통계가 이러니까 이게 맞나 보다 그랬을 때 사실 오류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뭐냐를 파악하고 그 통계를 이용해야지 이게 절대적인 수치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 소비도 개인의 소비도가 어디가 높으냐라고 봤을 때는 1인당 소비량을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국가대 소비량을 하면은 19위에 해당되는 인구가 14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1등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터키나 영국인들이 또 러시아인들이 굉장히 차를 많이 마시는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39위 정도 있어요. 한 사람이 한 170g 정도 한 해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도 사실은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차를 많이 생산하고 국가 소비량도 굉장히 많은 중국의 차 생산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는 것도 또 우리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중국 차 생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녹차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한중일은 녹차 문화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우롱차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집 음식점 가면 우롱차 주던데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보는 우리가 왜 갖게 됐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우롱차를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 건 근대적인 정보예요. 어디서들은 광동이나 홍콩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인데 이 우롱차를 마시는 지역이 광동이나 복건 남쪽 사람들이 즐기는 차예요.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녹차를 사실은 즐겨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할 때도 여전히 녹차가 많이 생산되는데 최근에는 흑차, 보이차류나 홍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녹차 중심이었다가 소비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이 소비의 다양화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도 뭐 홍차나 뭐 보이차는 당연히 특화돼 있고 홍차나 다른 여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맛있는 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녹차 중심으로 생산했는데 최근에 발효차를 많이 만드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시대 흐름에 맞는 굉장히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발효차나 홍차도 이렇게 사서 드셔보시면 맛있는 차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차가 굉장히 다양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얘기했던 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좋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선호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이 폴리페놀의 효능은 어떻게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거 만병통치약이네 이렇게 될 정도로 성분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뭐 어떤 음식을 드시면 그게 암을 막는데 항암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하는 기사 볼 때마다 그거 왜 얼마 전에 뭐 배를 껍질 까지 말고 껍질째 드세요. 왜? 거기에 항암 효과가 있는 성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껍질째 드세요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왜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폴리페놀이에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해갖고 폴리페놀이 하는 기능이 우리가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즐겨 마시면 굉장히 좋은 음료기도 하고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음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졸음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심장을 튼튼히 하는데도 강심제 역할도 해요. 적당히 먹으면. 근데 카페인은 하루 권장량을 초과해버리면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부작용이 날 때 처음 효과가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신다는 분은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카페인을 조금 드시지 마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는데 커피에 비해서 차에 대한 부작용을 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그대로 100% 흡수가 돼버려요. 근데 차에 있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일부만 흡수가 돼요. 왜냐하면 차 내에 있는 성분에서 카페인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요소의 대부분이 이제 차 우릴 때 차를 이제 만들 때 생기는 차 색소. 그러니까 차가 녹차 색깔, 홍차 색깔, 보이차 색깔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차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갈소, 홍소 해갖고 이제 그 차 색소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카페인의 흡수를 방해하고 또 이 대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성분이 카페인이 바로 흡수되는 걸 이제 지체시키는 역할을 사실은 해요. 근데 커피에는 이 대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에 있는 카페인은 100% 흡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커피보다 그래서 차 몇 잔 정도 마셔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 차는 또 작은 잔에 마시잖아요. 그래서 차 손가락 안에 마시는 거는 카페인 오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커피 같은 경우는 요즘 투샷 넣어버리면 커피 한 잔으로 하루 권장량이 넘어갈 수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페인을 내가 너무 지나치게 먹지 않나라고 하는 거는 커피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리고 미네랄도 있고 비타민C도 굉장히 좋고 비타민C는 그 대신 이제 녹차에만 남아있지 이게 발효돼서 홍차로 가면은 비타민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성분이 굉장히 좋고 또 동양 사람들은 차만 먹어요. 그걸 가루차를 마셨던 우려서 마셨던 차만 마시기 때문에 열량이 제로라고 하는 장점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차가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성분 중에 이제 지방을 쓸어주는 그래서 차는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강하게 쓸어내리기 때문에 차는 배불리 잘 먹고 마시는
후식 음료예요. 사실은 빈속에 먹으면 위장 약하신 분은 심하면은 위경련 일으킬 수도 사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잘 드시고 마시면 이제 지방 제거, 중성 지방 낮추고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통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료를 즐길 때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동양 사람들의 차 마시는 습관이 기본적으로 첨가물 없이 마시는 방식도 굉장히 사실은 좋은 방식이에요. 왜 유럽 사람들이 첨가물 넣어서 마셨냐라고 하는 거는, 유럽 사람들이 차를 받아들일 때 이미 그 전에 향신료를 많이 넣어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먹은 거예요. 향신료 많이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설탕에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달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그냥 먹기에는 차 맛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향신료랑 설탕에 의해서 이미 강한 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차를 그냥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차를 즐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즐겼냐? 차에 설탕 넣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을 언제부터 넣냐라고 하는 걸 문헌적으로 찾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그림에 있어서는 1600년대 중반부터 차 닭이 그릇 그릴 때 설탕이 같이 나와요. 설탕 그릇이 같이 나오고, 그거는 상당히 초기부터 설탕을 넣어서 마셨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초콜릿이라고 하는 음료가 유행되는 데 있어서 초콜릿만 줬을 때는 유행 안 했어요. 왜? 카카오 70%만 초콜릿 먹어도 여러분 맛이 어때요? 이게 무슨 초콜릿이야, 이게 고무 씹는 맛이지, 단맛이 전혀 없어요. 초콜릿의 단맛은 설탕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초콜릿은 보급이 안 됐었어요. 음료로, 코코아 음료로 마셨는데, 그거는 성직자들만 마시다가 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음료가 보급되는 데 있어서는 설탕 잔뜩 넣어서 단음료로 만들면서 보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00년대에 차랑 커피랑 초콜릿이 같이 경쟁하는 카페인 음료 시장이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첨가물을 넣어서 먹는 거에 굉장히 익숙했던 차 문화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그 동양은 녹차 문화고 서양은 홍차 문화냐,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기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시기가 다른 데 있어서 동양이 왜 녹차 문화냐 그러면은, 동양은 차 문화를 시작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녹차밖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녹차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전 사람들이 우리 마시는 방식으로 차를 마셨다고 그러면은 차가 유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마시는 방식의 차를 마시면, 왜 배부르게 먹고 차 마시라고 그러냐면, 배부르게 먹었지만 차 마시면은 금방 소화돼요. 소화 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시대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먹을 게 부족한데 차를 우려서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식생활 구조에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마셨어요. 차 잎째 전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갈아서 갈은 거를 물에 넣어서 끓여 마시든지, 그거는 이제 당나라시 때 유구가 얘기했던 방법이에요. 보통 자차법이라고 혹은 전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찻가루를 물에 넣어서 끓여서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끓이지 않고 찻가루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서 다선으로 저어서, 1번 다도 방식이죠. 가루차 마시는 방법. 이게 송나라 시대의 주류가 됐던 방법이에요. 이때도 차잎을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어내리는 것도 있지만 차에 있는 다른 성분, 뭐 식이섬유 이렇게 해서 뭔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옛날에 차가 유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명나라 시대에 와서 이제 중국 음식이 이제 육식 기름, 동물 기름을 사용해서 만드는 요리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차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생활 정도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려서 마시는 차가 맞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려서 마시는 방법이 지금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말차 차잎을 그대로 먹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보다 강하게 먹은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통이 있어서 동양은 처음부터 녹차로, 그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녹차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 서양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가져갈 때, 왜 서양은 뜨거운 음료라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1600년대 동양에서, 중국에서 차,
그리고 그 아랍에서 커피, 그리고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초콜릿이라고 하는 음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뜨겁게 마시는 음료가 사실은 없었어요. 기껏해야 이제 술 정도 마시는 찬 음료기 때문에 얘네들이 잔이 그냥 뭐 그 유리잔, 뭐 이렇게 열전도가 좋은 주석잔 이런 거 먹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얘네들은 차가운 음료니까. 근데 뜨거운 음료가 들어가면 거기다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석이나 은그릇 같은 데에 뜨거운 물 부으면 손도 못 대거든요.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자기에 열광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도자기 열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열광도 했지만 1600년도에 차라고 하는 뜨거운 음료, 커피라고 하는 뜨거운 음료가 보급되면서 더더욱더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가져갔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마시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 보니까 여러 종류, 이미 그때는 이제 발효차를 만들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녹차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수입해 갈 때는 녹차를 많이 가져가고 발효차를 조금 가져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서 풀어나 보니까 자기네 기호에는 발효차가 맞는 거예요. 왜? 그냥 먹는 것보다 설탕 넣어서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설탕을 넣어보니까 녹차는 맛이 없어요. 실제로 녹차에 설탕 넣으면 맛 없어요. 근데 홍차는 강하게 우려갖고 설탕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차로 수입해 간 지 100년 안에 완전히 100% 홍차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중국에게 홍차 주문하니까 생산이 좋은 중국 같은 계속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다 해놔서 결국 1800년대 초반까지 100% 중국에서 다 홍차를 사실 공급했던 그런 역사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태에서 차 문화가 시작되면서 홍차를 선택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홍차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홍차 문화가 발전할 때 중국 문화가 굉장히 근사하다고 생각했었던 선진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세기 지금까지도 미국 문화가 굉장히 근사하다고 하는 인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거만 다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손님만 오면 커피 내시고 그랬는데 맨날 당신은 마시면서 커피 이거 쓴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서도 손님 오면 커피 냈어요. 왜? 근사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근사한 문화로 너도 나도 배우고 싶은, 처음엔 굉장히 고가 음료였거든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도 다르지만 만들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 이제 그 서양의 문화기도 사실은 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양의 녹차 문화 분위기랑 동양에서 분명히 서양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서양의 홍차 문화의 분위기는 왜 그렇게 달라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면은 굉장히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이제 현대에 있어서 동양의 녹차 문화, 동양의 차 문화가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적당히 걸러야 될 어떤 필요성이 지금은 있는데 왜 동양 같은 경우는 녹차 문화가 그렇게 종교적인 분위기가 강하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하고 마시는 차 문화예요. 일본 다실에 들어가서 수다 떠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걸어놓은 족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차가 맛있네요. 요 두 마디 하고 나오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수다 떠는 그 공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티테이블 근사하게 해놓고 앉아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잘난 체하고 뭐 남욕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수다의 장이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동양에서 가져갔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양에서 그 차분한 분위기를 주도했던 거는 안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동양에서 차 문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종교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전통적으로 이제 도교의 신선 사상이나 불교의 참선 사상.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녹차를 마시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신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종교적인 자기 내부를 사실 성찰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카페인의 각성 부분의 에너지를 정신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 세속적인 데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상적인 걸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정신 에너지를 쓰는 게 그런 방식으로 사실 차 문화를 즐겼던 게 동양의 주류로서의 녹차 문화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마실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현대 젊은이들이 그게 답답해서 그런 식으로 마시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동양의 그런 차 문화를 서양이 가져갔는데
가져갈 때 물질만 가져갔어요. 차라고 하는 물질, 도자기라고 하는 물질, 이 종교 문화는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서 거기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홍차라고 하는 그 차가 에너지 음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무슨 불수 해갖고 학생들 공부할 때만 먹고 이러는 것처럼 에너지 음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 이 홍차 문화가 유행할 때 유럽이 이제 세계를 석권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산업혁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서쪽 서인도 제도에 있는 설탕도 사다 먹을 수 있고, 중국 저 끝에 있는 것 녹차도 내가 마실 수 있고, 중국 저 끝에 있는 도자기도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현실을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소비를 굉장히 권장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즐기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육체적 에너지를 쓰고 파티에서 신나게 노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홍차 문화는 굉장히 사교적인 차 문화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장점을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내 걸로 하면 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홍차 문화는 중국에서 갖고 왔지만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영국의 홍차 문화를 아무도 니네 거 아니잖아, 중국에서 갖고 왔잖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일본의 다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다도도 다음 달에 하면은 이제 다시 할 건데, 그 송나라 시대 때 그 점다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대로 수입해서 지금까지 그 방식을 유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다도를 지금 그거 중국 거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걔네들한테 배웠지만 내가 내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불교가 원래 만든 사람 거다 그러면 불교는 인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문화의 가장 기본인데 불교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인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좋은 거를 배워서 내 걸로 만들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변하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적극적일수록 우리가 문화를 굉장히 풍부하고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내가 기존에 우리 문화가 이게 좋다고 이건 막 고수하려고 그러면 어느 때는 이게 제일 좋은지 몰라도 시대가 변했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뭐 좋다 나쁘다 보다는 변화해야 되는데 못 변화하면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죽은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즐겨라 해도 즐기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에 대한 매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변하는데, 사람도 변하고 우리가 막말로 사랑도 변해요. 사실은 변하는 대로 다 그거를 겪으면서 이루어내는 게 사랑이지, 젊었을 때 불타는 사랑만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라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화 형성의 원동력은 흡수력에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소화해내는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 거치면 저기서 만들었어도 저거 내가 배워서 내 걸로 하면 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발전 안 했는데 쟤네가 잘 발전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여건이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굉장히 잘하네?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모방이지만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서 내가 내 걸로 만들면 그게 결국 이제 내가 나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되는.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똑같이 인도에서 들어왔지만 똑같지 않거든요. 왜? 중국에서 적응할 때랑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때랑 소화해내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문화가 받아들여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한중일이 다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한중일의 문화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달라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 맞게 사실은 그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일이 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불교 문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이스다 뿐이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불교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한중일이 다 다를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녹차 문화에서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차이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이 보급의 정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착각이
불교 문화랑 참문화랑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나라 불교가 발전했었던 고려시대 때 참문화가 발전했다가 유교가 발전했던 조선시대에 쇠락했다고 그러니까 불교 문화랑 참문화는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다고 믿는데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면 중국에서도 그래야 되고 일본에서도 그래야 돼요. 근데 참문화가 발전할 때는 불교 문화의 영향, 불교 영향이 다 커요, 한중일이.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가 쇠퇴했을 때도 그 다음에도 참문화는 계속 발전했어요. 왜? 중국에서도 송나라 시대가 유교의 시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불교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문화가 굉장히 발전해요. 뭐 원나라, 명나라 그 위에 계속 발전해오는 그래서 생활로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계속 발전하는 어떤 흐름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들어와서 차 문화가 굉장히 일본은 늦게 발전했지만 발전하다가 불교가 쇠퇴해도 차 문화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불교가 쇠퇴할 때 차 문화가 같이 쇠퇴했다라고 하는 흐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만 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생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은 자체 수요에 자체가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자체 소비자들이 자기네 국내차를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차문화는 차문화가 발전할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차를 선호했어요. 중국이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려시대 귀족들도 그렇고 그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그렇고 중국차를 선호했고 우리 기록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차에 대한 찬양 얘기는 중국차예요. 한국차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차가 생산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 상류층에서 제대로 소비를 잘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요구하는 데서만 생산해서 공납해내고 이게 착취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민간에서 더 생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라버리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문화는 발전은 했어도 보편적인 보급까지 단계까지 간 적이 없어요. 일반 서민들이 마시는 단계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근대 시대에 그 단계까지 가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체 생산이 잘 발전해서 산업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차 생산해서 팔면 사람들이 잘 사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원으로 바꾸는 사람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작물보다 잘 팔리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근대 시대에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보급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의 쇠퇴랑 상관없이 계속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중일이 다른 특히 우리나라 차문화가 가지고 있던 취약점이기도 사실은 해요. 역사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중국과 일본은 보편적인 단계까지 갔는데 왜 우린 못 갔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편한 역사일수록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발전하면 또 되기도 해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던 역사는 그랬나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그런 것처럼 생산과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대 어떤 대상에서도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기도 해요.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차나무 재배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다원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다원의 그림은 이래요. 이제 보성에 가서 찍은 건데 그래서 차나무는 다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나무는 사실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나무 지금 이렇게 죽고 없다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그래서 차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대부분 교목과 관목으로 나누거든요. 둘로 나눴을 때. 그래서 2m 이상 자라느냐 2m 미만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라는 거는 교목이라고 그러고 2m 이하로 자라는 거는 관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차나무가 관목만 있는지 아는데 사실 차나무는 교목도 있어요. 예, 그러면 큰 나무랑 작은 나무랑 다른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는 아니에요. 그냥 품종의 차이예요. 지역 적응성의 차이고 우리가 사과가 빨간 것만 사과는 아니잖아요.
빨간 사과 있고 노란 사과 있고 파란 사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과는 사과인데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교목이냐 관목이냐에 따라서 대엽종이냐 잎이 크냐 잎이 작으냐에 따라서 차나무는 다 차나무인데 얘가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녹차를 만들기 좋은 거, 홍차를 만들기 좋은 거, 보이차를 만들기 좋은 거, 이거는 차나무는 차나무인데 그게 만들기 적정한 거를 찾아서 만들면 굉장히 맛있는 그 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차의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교목 저걸 어떻게 따요? 그렇지만 교목도 요즘은 굉장히 낮게 키워요. 왜냐하면 저렇게 높으면 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수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에 서서 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산업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잘라서 굉장히 낮게 키우거든요. 그랬을 때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주기둥이 있냐 없냐예요. 뭐 이렇게 자란 거는 당연히 주기둥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 교목인가 보다 알지만 낮게도 키우거든요. 그랬을 때 뿌리에서 주기둥이 있는 거는 교목이고 주기둥이 뿌리부터 가지가 갈라지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관목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요렇게 작은 건 이거 관목인가 봐요. 그렇지만 이거 교목이에요. 여기 주기둥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관목 같은 경우는 뿌리부터 가지가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작다고 해서 그 관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지금은 생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교목도 굉장히 이제 작게 키우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즈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크게 자란 거는 이 주 기둥이 확실히 보이고 이 작은 것도 여기 이렇게 기둥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목 다원 같지만 이거 교목 다원이에요. 이거 보이차 만드는 차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확하기 좋게 그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차나무가 이제 초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작설차라고 하는 어린 싹 같은 경우는 초봄에 나오는 거 그대로 따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차나무 잎을 만든 거 무슨 10만 원씩 해 막 화를 내는데 그 어린 싹을 따서 만드는 녹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를 알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차 따는 거 잘 안 하다가 작년에 한번 통도사에 가서 차 따본 적이 있는데 요만한 소쿠리에 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농민들의 노고를 체험했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차나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나무가 특이한 게 꽃이 늦가을에 피어요. 11월 정도 피기 때문에 차잎을 따라가는 거 아닌데 다원을 구경하러 가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날씨 좋을 때도 좋지만 겨울이 올 때쯤 11월 말쯤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차 꽃잎이 치자꽃처럼 굉장히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냐면 11월 달에 피는 꽃은 없잖아요. 그것도 밖에서. 그러니까는 11월 달에 꽃 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 이 다원이라고 하는 장소기도 해요. 그때는 사실은 다원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래서 굉장히 운치 있게 즐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차나무는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 껍질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차나무는 기본적으로 목본식물이거든요. 이 목본식물이 뭐냐면은 이 나이테를 만드는 나무로 자라는 식물을 얘기를 해요. 이 나무로 자라는 식물, 왜 우리가 식물 중에 나이테 없이 자라는 식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테를 만드는 식물을 목본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식물은 전파시킬 때 묘목으로 전파가 돼야지 잘 자라지 씨앗으로 전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차나무 씨앗이 굉장히 단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기는 나요. 여기 보면은 다원에 가면 거기서 이렇게 씨 떨어져 갖고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여기 씨를 깨고 나오는. 근데 이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씨로 심으려고 하면은 심을 때 씨를 조금 이렇게 깨주고 심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국이 인도에 다원 조성할 때 맨 처음에 씨 갖고 와서 심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묘목을 대량 밀수하는 과정으로 사실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결국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결국은 대렴이 중국 갔다 와서 차씨를 갖고 와서 지리산에 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중국 차 품종이 보급됐다라고 하는 시점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발화가 됐을까라고 하는 건 의미일 수가 있어요. 발화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발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더군다나 그게 이게 해씨를 갖고 와서
이제 열매 열린 지 얼마 안 된 걸 따와서 실험했을 때 20개 중에 3개밖에 발화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해를 넘겨서 갖고 온 씨앗이면 더더욱 발화율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송나라 시대부터 차나무 반출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해외를 판매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쟤네들이 갖다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송나라 시대의 법령에 있어서 차나무는 국경 밖으로 반출 못한다라고 하는 법률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은 그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렴이 차씨를 갖고 온 거는 황제가 좋나 안 좋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기도 해요. 차나무 잎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엽종이랑 소엽종이 있어요. 그래서 소엽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요런 3, 4cm인 건데 대엽종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별해요? 그랬을 때 그 차잎의 면적으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각형 면적할 때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잖아요. 거기에다가 0.7을 곱해준데 이게 뭐냐면은 네모 안에서 차 잎은 이렇게 구퉁이가 빠지니까 그게 한 30% 먹는다 해서 0.7을 곱해줘 갖고 면적을 내거든요. 그랬을 때 14 정도 나오는 거. 그러면 보통 14 나오려면 한 3, 4cm 넘으면 안 돼요. 4, 46 되니까. 그렇죠? 3, 4cm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한 잎은 소엽종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잎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엽종 같은 경우는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50 넘어가는 건 어쩌냐면 웬만한 사람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잎도 있어요. 사실 대엽종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홍차나 보이차 만드는 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소엽종 같은 경우는 찻싹이 요만해요. 봄에 딸 때. 그러니까 저거 한 소쿠리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대엽종 같은 경우는 이만해요. 대엽종 잎 성임은 이 아저씨가 남자인데 이 아저씨 얼굴이 작다고 해도 웬만한 사람 얼굴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나무 중에 대엽종은 굉장히 큰 것도 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이제 소위 보이차, 흑차 만드는데 굉장히 그 맛있는 맛을 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나무가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품종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중국이 650종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차 생산에 있어서 앞서가느냐는 왜냐하면 저거 품종이 그 보유자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사용하려면 비용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일본이 50종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개 갖고 있냐 그러면은 93년도부터 이제 품종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된 거는 이 두 품종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뭐 한두 개 더 될 수도 있지만 기껏해야 우리는 아직도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의 품종을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 생산이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차의 수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구를 중심으로 고구가 음력 절기의 4월 20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때 딴 차를 우리가 작설차라고 보통 부르는데 작설차가 왜 작설차냐 하면은 참새 작자에다가 혀 설자예요. 참새 혀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이렇게 참새 혀가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땄을 때 이파리가 막 뾰족하게 나와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잎, 그런 잎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손으로 딸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채집하고 양도 적기 때문에 그 희귀성에 의해서 값이 비쌀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여름 5월 달까지 그 손으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 이제 기계로 쫙 해갖고 우리가 보통 싸게 먹는 티백차 같은 경우는 기계 수확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저렴한 고급 티백차 말고 저렴한 티백차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막 가지도 있어요. 사람들은 차 만들 때 가지도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계로 확 깎아서 채집해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가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때 대량 생산되니까 결국 싸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사실 그것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관리하고 더 좋은 걸로 만든 건 더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마셔본 게 괜찮긴 한데 이게 차가 다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마셔본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마셔볼 수 있는 맛있는 차가 많구나라고 하는 거는
그게 비싸니까 내가 못 먹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언제 주머니 사정이 좋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사실은 해요. 그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차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차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 차 맛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3대 분류하다가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6대 분류는 중국에서 만든 거고 중국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도 사실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6대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녹차부터 보이차라고 얘기하는 흑차까지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녹차는 불발효차라고 그래요. 차는 발효를 이제 불발효차에서 발효를 시켜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발효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발효 그러면은 김치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세균 발효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차 같은 경우는 세균 발효가 아니고 사실은 효소에 의한 산화예요. 그래서 산화라고 쓰는 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왜 아직까지도 발효라고 얘기 부르냐면은 100년 전만 해도 세균과 효소를 구별하지를 못해. 효소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효소 작용이나 그 세균 작용을 사실 구별을 못했어요. 그걸 다 발효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효소에 의한 산화라고 하는 작용을 효소의 작용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발효라고 말해버릇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발효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 발효하고 가로치고 산화라고 쓰면 훨씬 더 정확하죠. 근데 발효라고 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발효차가 있기는 해요. 세균에 의한. 그게 이제 보통 흑차라고 얘기하는 보이차가 세균 발효에 의해서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일반적으로 다른 차들은 생산하자마자 빨리 먹는 게 가장 좋은 품질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차는 사람들이 오래되면 될수록 비싸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오래되면 될수록 비싸고 비쌀수록 맛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세균 발효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우롱차 같은 경우는 노차라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녹차를 보통 한 3년 유통기간을 놓고 먹는데 그거 먹고 나서 그 다음 되면은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통 자동 산화, 자동 발효라고 해갖고 변하는 거. 왜 발효라고 하는 게 썩는 건데 먹을 수 있게 썩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을 해놨어도 그게 자동 산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사람들이 기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품질이 변했다, 맛이 없다 해서 사람들이 안 먹는데 그 자동 산화를 통해서 오래 뒀는데 그 변화가 만약에 내 기호에 맞는다. 그러면 또 맛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노차라고 해서 그게 이제 속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행인 거는 이제 약발효나 반발효 이런 차 중에 보관이 됐는데 그게 나중에 자동산화나 뭐 나중에 더 산화된 그 변화가 우리 기호에 맞는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최근에 선호를 해서 그 노차가 굉장히 유행이기도 사실은 해요. 근데 이제 이 그 보이차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세균 발효를 시켜서 오래 묵으면 오래 묵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왜 우리가 간장도 1, 2년 된 거에 비해서 50년 됐다 그러면 굉장히 깊은 맛이 나서 그 시간장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차기 때문에 차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차들이 얼마나 다양하냐라고 하는 거는 시각적으로도 달라요. 녹차 같은 경우는 봐도 이게 차나무 잎인지 알아요. 왜냐면 차나무 잎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발효가 되면 될수록 중간 발효시킨 이 청차라고 하는 우롱차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뭉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도 또 이제 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흑차 되면은 어떤 거는 흑차 보면 이게 나뭇잎이야 아니면 쇳덩어리 아니야 이럴 정도로 사실 나무잎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효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녹차인데 이건 왜 이래요? 이랬을 때 얘는 녹차를 이렇게 가운데를 묶어서 방울처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왜 털모자 방울 만들 때 실 가운데 묶어갖고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차나무 잎을 가운데를 묶어갖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유리 주전자에 우려갖고 하면 이게 동그랗게 부풀어서 그게 예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약간 고슴도치 같이 보여갖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많이 즐기는 차고, 이 백차 중에 이 주차 같은 경우, 진주차 같은 경우는 차잎을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에 넣으면 이게 이렇게 쫙 펴지는데 그게 꼭 백합처럼 퍼지는 우아함이 있어서 유리잔에 마셔라 그래갖고 그게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차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그 화차 그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주차, 진주차고, 화차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런 차 종류의 향을 더 살리기 위해서 꽃향, 뭐 장미나, 그러니까 국화나 장미나 자스민이나 개화는 이거 환타향 나는 북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꽃잎이에요. 그런 향이 좋은 거 같이 섞어서 놓은 걸 꽃차라고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차 같은 경우는 이 차 단계를 한 번 더 가공해서 뭐 이제 종류를 더 많이 넣거나, 이 보이차 중에 입차가 아니라 이렇게 형태 동그랗고 이런 버섯 모양으로 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보이차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가공차로 분류를 해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맛이 다르고 즐길 수 있는 차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려내면은 탕색도 다 다를 뿐더러 우리고 나서 부른 잎도 녹차는 그대로 차잎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발효가 되면 될수록 흩어져요. 얘 황차는 여기 와야 돼요. 근데 왜 여기 놨냐면 요 두 개가 후발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될수록 그 형태가 뭉개질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녹차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작년에 통도사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저 요만큼 따는데 여기 채워오라고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녹차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잎을 따서 일단 잠깐 시들려요. 왜 그러니까 시들리는 과정을 위조라고 그러는데 왜 시들리냐고 하면 이제 나쁜 향기, 풀향 날려보내려고 잠깐 시들렸다가, 그 다음에 녹차는 산화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산화가 왜 되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차 잎의 내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차 성분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차 내부에 산화 효소가 있어요. 폴리페놀 옥시데이스라고 하는 차 산화 효소가 있거든요. 얘가 언제 작동이 되냐면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노화예요. 노화라고 하는 거는 성장이 멈추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잎도 성장이 멈추고, 또 아니면 차잎을 따서 이제 성장가 떨어지면 이제 건조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파괴가 돼요. 그러면은 그 엽록소 안에 있는 산화 효소가 이 엽록소 막이 파괴가 되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세포질에 있는 폴리페놀이랑 만나갖고 산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화되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을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녹차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 산화 요소가 이제 잎을 따는 순간부터 작동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세포막이 깨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른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차단을 시켜주냐면은 이 산화 요소가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을 가해주면 산화 요소가 결국 이제 작동을 못하고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덕는다고 그러죠. 살청이라고. 그러니까 솥에 기름 안 두르고 그냥 볶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굉장히 가해갖고, 그러면은 그 산화효소가 파괴가 돼서 그 녹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는 색깔도 그렇고 찻잎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연두색을 띠는 그런 찬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덮은 다음에 이게 물에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해야 되니까는 비비기, 문질러 주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손으로 막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비벼보니까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녹차 만드는 할머니들의 손아귀 힘이 굉장히 세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덮고, 이거를 사실 체크하면은 얼마나 뜨겁게 덮어지나, 그게 잠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뜨겁고 이렇게 탈 때 자작자작 소리 날 정도로, 저렇게 자작자작 소리가 날 정도로 뜨거운 솥에 빨리 볶아내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때 다 미숙한 사람들이 가서 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시간도 재고 이래갖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혼자 너무 힘드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힘들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은 저도 하면서도 뭐 조금 낮추면 좋지 않나 가격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한번 과정 보고 나서는 그렇게 해봐야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하루 종일 딴 것도 얼마 안 나와. 우리가 이만큼 땄다고 해서 이만큼 딴 게 아니라 말리고 덮고 하면 5분의 1 이상으로 줄어버려요, 양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작설차 정도는 비쌀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조해서 마셔서 그날 따서 만든 차를 절여서 우려 마셨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우려낸 건 그대로 어린 잎이 그대로 다 살아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녹차예요. 그래서 발효 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 잎의 녹색이나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요. 차 잎 같은 경우도 망가진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녹차고, 그래서 이제 발효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효에 따라서 6대 분류가 나눠지는 거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발효라고 하는 산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따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녹차는 열을 가해서 그대로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불발효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를 조금 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발효의 종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이한 게 미생물 발효를 시키는 보이차라고 하는 거는 세균이 생기게 의도적으로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물도 주고 이제 그런 장소에서 보관을 한 2개월 동안 그런 과정을 악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건 나중에 만들 때 보고, 또 기본적으로 이 자동산화라는 게 있어요. 녹차 같은 경우도 3년 이내에 드세요라고 하는 거는 3년 이후에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노화되고 이게 그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동산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거를 별로 사람들이 왜 보이차는 그 변화를 좋아하면서 녹차는 왜 이 변화를 싫어해요? 그랬을 때 이게 기호에 안 맞는 거예요. 녹차가 3년 후에 자동 산화돼서 품질이 달라지는 게 우리가 맛있다 생각하면 그걸 굉장히 반길 텐데, 그게 맛있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했다, 변질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보통 이제 그 변화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기호에 맞는 대로 변하면 이게 노차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호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그런 다음에 백차 같은 경우는 소량 생산되기도 하고, 이게 만드는 과정은 가장 쉽지만 사실은 이게 건조로만 통해서 만드는 거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햇빛이든 열풍이든 건조만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비벼주기를 유념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차에 비해서 잘 안 우러나요. 그러니까는 맛이 굉장히 연한 차예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모르고 너무 강한 맛에 익숙해진 사람은 백차 주면 이거 맹물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은은한 맛이 사실은 있는데, 그게 또 매력인 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량 생산되기도 하고 비싼 차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거 애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연 건조로만 통해서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화되는 과정이 약 발효가 되기 때문에 한 10% 넘겨서 약하게 발효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백차 만드는 과정이고, 황차 만드는 과정은 녹차랑 똑같이 이제 시들리고 이제 볶아서 산화효소 없애버리고 유념하는 데까지는, 유념해서 그대로 건조하면 그대로 녹차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민황이라고 하는, 이렇게 싸서 둬요. 이렇게 싸서 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습기가 생기겠죠. 이렇게 싸서 덮어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덮어갖고 결국 이제 유념해서 건조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열기도 싣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싸놨으니까 거기에 습도와 열기가 있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산화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빠르게. 그러면서 색깔이 녹색이 변해갖고 황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잎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황차라고 불리우는 약발효차기도 사실은 해요. 백차보다는 더 강하게 우러나겠죠. 그리고 중국 복건 광동 사람들이 즐기는 우롱차, 황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건조시켜서 나쁜 냄새 없앤 다음에 살청하기, 덮기 전에 어떤
어떤 과정이 거치냐면은 막 흔들어줘요. 그래서 그 잎이 주변에 여기 막 상하게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해야지 나중에 산화도 잘 되고 잘 우러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청 건조시키고 흔들고 건조시키고 흔들고 건조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게 산화 닿는 과정에 찻잎을 좀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차 모양이 막 일그러질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념해서 건조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말릴 수밖에 없어서 형태가 이렇게 말리게 나오는 거예요. 말리게 만들게 이제 비벼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향 성분이 많이 살아나면서 좋은 이 우롱차 같은 경우는 이거 꽃향이 나네 할 정도로 향이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차 마실 때 이거 가양한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잘 만들면 향이 굉장히 사는. 그래서 또 왜 이거를 남쪽 사람들이 굉장히 즐겼느냐 그러면은 뜨거운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마셨을 때 굉장히 청량감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 동양 사람들이 뜨거운 거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음료기도 사실은 해요. 이 청차가. 그리고 홍차 같은 경우는 80% 이상 발효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비비기 해서 건조시켜버리는 사실 만들기 쉬운. 왜냐하면 산화될 때까지 되게 놔두고 산화 과정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비벼주는데 그게 이제 공정에 있어서 지금 기계로 해요. 비벼주는 기계. 그래서 이런 어떤 기계들을 인도 차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 기계화를 먼저 도입했기 때문에 인도의 차 산업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빨리 세계 2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거치고 홍차가 대량 생산되는 그런 과정이 거쳐진 거죠. 그 다음에 보이차 만드는 과정은 그러니까 보통 보이차를 만드는 원료는 녹차예요. 녹차는 기본적으로 만들어갖고 볶아갖고 건조한 거니까 그 대신 건조하는 정도를 녹차만큼 많이 건조 안 시켜요. 녹차는 수분을 5%까지 줄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녹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5%까지 건조시키는데 이 녹차를 만드는데 보이차 원료로 쓸 때는 10%까지밖에 안 해요. 왜냐면 습도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세균이 생기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왜? 얘는 세균이 생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후발효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균에 의해서. 그래서 그 원료를 쇠총 모차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차라고 하는 게 원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쇠총이라고 하는 뜻을 썼냐 그러면은 보이차를 만들 적에는 건조시킬 때 꼭 햇빛에 건조시켜야 돼요. 기계 건조시키면 안 돼요. 요즘은 빨리 생산하기 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 건조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이 보이차 같은 경우는 쇠청, 햇빛에 말려야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서 기계로도 건조를 시켜봤는데 보이차를 만드는 과정에 햇빛에 건조한 게 훨씬 맛있고 품질 좋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법률로 2008년부터 지정을 했어요. 보이차가 뭐냐도 지정을 했고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보이차라는 명칭을 운남 지역 밖에서 만든 보이차는 보이차라는 이름을 못 써요. 만들기는 만들어요. 그래서 뭐 광동 무슨 차 해갖고 이름은 만들어서 보이차는 만드는데 그 상표의 이름에 보이차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못 써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법률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차라고 하는 명칭은 운남 지역에서 국가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생산되는 차 잎으로 이 세척모차라고 하는 원료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햇빛에 건조한 녹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원료로 해서 보이차를 만드는데 보이차는 만드는 과정에 생차랑 숙차로 나뉘어져요. 생차랑 숙차는 뭐냐면은 그렇게 만든 거를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자연스럽게 발효되게 놔두는 게 생차고 이 숙차라고 하는 거는 발효를 빨리 끌어당겨서 많이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악퇴라고 그러거든요. 이 악퇴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미생물이 발생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좋은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기가 많으면 일단 세균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다 쌓아 나갔고 여기다 물을 막 뿌려요. 그래갖고 이걸 쌓아두면은 이제 세균이 생겨서 열기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뒤집어주는 작업하면서 짧게는 40일, 길게는 60일 동안 그 작업을 통해서 이 세균 발효에 의한 과정을 빨리 앞당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거를 숙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차랑 숙차 보면은 모양도 달라요. 이 숙차가 훨씬 색깔이 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발효 과정이 빨리 단축시켜가 빨리 발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나뭇잎이 자라서 떨어져서 죽을 때 되면 그러니까 녹색에서 갈색으로 죽잖아요. 그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더 강하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한 갈색을 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생차랑 이 숙차 같은 경우는 형태만 봐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예전에는 숙차 중심, 왜냐면 이거를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차 중심으로 먹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도 생차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생차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08년에 법에 의해서 중국이 보이차가 뭐다라고 하는 걸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운남 지역 내에서 생산이 되고, 그 내에서도 국가가 지정을 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생산되는 차나무를 가지고, 지정된 차나무를 가지고 따서 아까 얘기했던 햇빛에 말린 그 녹차를 원료로 해서 만든 차가 보이차다. 나머지 뭐 호남 지역이나 광동 지역에서도 그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보이차라고 하는 명칭을 못 쓰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이차의 명성도 있고 이거를 계속 품질 유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차 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중국 나라 입장에서는 이 운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개발도 시켜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산물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도 보이차는, 사실 보이차를 개발한 사람은 광동 사람이에요. 왜 광동 사람이 개발했냐면 홍콩 사람들이 선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남에서 원료 녹차를 가져다가 보이차를 처음 만든 사람은 광동 사람들이에요. 왜? 홍콩 사람들이 많이 사가니까 비싸게 팔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전한 차기 때문에 광동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국가가 시키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광동 지역에는 다른 이권을 줬겠죠. 니네들 보이차 그 이름 못 쓰는 대신 니네 지역에는 뭘 해줄게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지역 타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보이차라고 하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운남에서 생산된 것만 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이제 품질이나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조치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보이차는 속을 수 있어요. 속 수 있다는 거는 비싼 차를, 그러니까 싼 차를 비싸게 살 가능성은 굉장히 많지만 예전처럼 가짜 차를 살 가능성은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거를 사실은 법적으로 사실은 이제 강화시켜서 보증을 해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차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과정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차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름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이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특히 생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명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도 보송차 같은 경우, 보송이랑은 지역에서 생산된 거잖아요. 그처럼 중국 차 같은 경우도 많은 차 이름이 생산지명을 딴 게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용정이라고 하는 것도 항주. 항주가 생각이 안 나. 항주에 가면 서호 있잖아요. 서호에 용정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게 서호 용정이에요. 항림, 성령 이게 다 지명이에요. 여산, 운무 같은 게 여산이라고 하는데 운무 지역에서 나는 거고, 황산은 우리나라 CF에도 나오잖아요. 중국의 황산 굉장히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황산에 상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뭐 사자봉에서 나는 건 사자봉, 여기서 모봉에서 나는 건 모봉 해갖고 지역명을 쓰는 게, 다질링 같은 경우도 지명이에요. 아쌈도 지명이에요. 우리 캔으로 나오는 실롱 같은 경우도 스리랑카의 옛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식품이 사실 지명을 딴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중국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의 입모양을 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작설이라고 하는 것도 새싹으로 만든 초봄의 차다라고 하는, 참새 혀같이 생겼다, 왜 이게 잎이 벌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설이라는 거고, 또 은침차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본 그 백차에 해당되는, 굉장히 그 그림으로 한번 넘겨서 볼까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여기 백차가 이렇게 여기 하얗게 보이잖아요. 얘가 왜 하얗게 보이냐면은 백차를 만드는 차나무 품종은 우리가 나뭇잎이 햇빛을 받는 쪽은 굉장히 맨질맨질해요. 근데 뒷면은 상대적으로 거칠거칠하잖아요. 심지어 호박잎 같은 경우 뒤가 진짜 따가울 정도로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서 그 뒷면에 솜털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품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솜털 때문에 이 차잎이 말리면 이 솜털 때문에 하얘 보여요. 그래서 음반을 갖다 그래서 은침차라고 그러고 그런 차 종류도 소량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일반 녹차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화차라고 불리우는 진주처럼 똑같이 동그랗게 말아놨다 그러고 주겹차 같은 경우는 차 품종 중에서 이파리가 조금 길어서 꼭 대나무 잎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주겹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 부르는 게 우리가 이제 우전차는 알잖아요. 우전 4월 이제 20일 날 딴 차다. 그래서 그 시기. 이 명전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명전차 나오기 힘든데 중국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명이 청명절 전에 이 청명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식목일이거든요. 4월 5일 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남쪽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차나 조차라고 하는 것도 싹이라든가 이르다라고 하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채집 시기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렁차 중에 철관음, 육계 이런 이름이 있어서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이거 왜 이상하냐 하면은 나무 품종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 품종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또 그 차는 철관음은 철관음 품종으로 만들어야 맛있기 때문에 그냥 차 이름을 그냥 그 품종명을 쓰기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공에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많이 덮는데 사실은 증제차가 먼저 발전을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녹차가 증제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차가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녹차랑 일본 녹차랑 맛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차가 더 고소한 맛이 더 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 녹차 대부분이 덮어서 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소한 맛이 날 수밖에 없고 일본 같은 경우는 증기압으로 사실은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깨끗한 맛이 난다 그러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풋 냄새 난다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본연의 맛이 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증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가공법에 따라서 화차, 기납차는 이제 형태를 만든 거. 그래서 차 이름이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포도주도 전문가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명칭이. 그거는 그만큼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고 또 우리가 차 문화가 발전하는 요소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기도 사실은 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갖고 차가 뭐다라고 하는 정도가 요 정도면은 사실은 조금 정리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해갖고 여기까지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 궁금한 거나 더 듣고 싶은 얘기 아니면 다시 설명 듣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차의 색깔이 가을에 단풍 지는 거랑 의미가 같은 과정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발효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차 홍소, 차 갈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차 갈소가 많아지면 갈색이 짙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발효 정도에 따라서 녹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 잎이 녹색이 되는 게 영록소 때문이잖아요. 예. 이제 덮을 때는 홍게가 되는 거고. 근데 차의 그 색소는 엽록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폴리페놀이 산화될 때 이게 차 색소로 변해요. 그래서 폴리페놀의 성분이 어떠냐가 차 맛을 내는데 굉장히 그 변화가 커요. 그래서 쓰고 떫은 맛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폴리페놀에서 나오는 맛이거든요. 그 아까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폴리페놀의 성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폴리페놀은 세포질에 있고, 그러니까 산화효소는 엽록소 막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만나기 때문에 자랄 때는 그대로 녹색이 있다가 이제 엽록소는 햇빛을 못 받고 더 성장 안 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열만 가해도 엽록소도 없어지는 게 그게 이제 엽록소가 금방 파괴되기도 하고 폴리페놀이 이제
이제 산화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차 색깔은 엽록소 색깔이 아니라 폴리페놀이 산화 효소를 만나갖고 변화가 될 때 차 색소로 변화가 돼요. 예, 그래서 차 황소, 또 홍소, 갈소 이렇게 갖고 갈소가 많게 되면은 굉장히 진한 색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고려시대에 차를 아까 설명하실 때 고려시대도 수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 예? 고려시대에도 차를 중국으로부터 네. 수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뭡니까 고려시대는 저쪽에 하동이나 하계 쪽에 어떤 이인동가 어떤 분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세금 걷듯이 공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그 차 따는 시기가 농사 시작하는 시기인데 너무 주민들이 그 세금을 이렇게 공납하기 시달렸죠. 위해서 네. 너무 그래서 차나무를 자르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래서 저는 고려시대는 차를 수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중국 차가 굉장히 일찍 발전해요. 예. 그래갖고 중국 차가 차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맛있어서 그러니까 상류층의 소비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 물품으로도 받았지만 상인들이 여기 수요가 있으니까 갖다 많이 팔았어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문인들이 쓴 글이 대부분 중국차에 대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 생산이 있었는데 국가에서도 필요하니까 그거를 다 조공 바치라 그래서 다 가져가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다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나라 시대 가면서. 왜 그러냐면 이걸 팔면 사람들이 막 사고 그게 차가 생산되지 않는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게 중국 지도거든요. 이게 이제 초록색이 중국 대표적인 강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의 중심은 여기 황하유역이에요. 서안이 여기 있고 카이펑이 여기 있고 이제 북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치 문화적으로 여기가 정근대 시대 중심이거든요. 근데 차가 기본적으로 이게 양자강이고 이게 회하라고 하는 중간에 강이 있는데 요 범위를 크게 못 벗어나요. 이 남쪽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밖에 있었던 문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중국 사람들도 처음부터 차를 다 마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생산되는 보통 이제 차 문화는 사천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동쪽으로 나오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즐기다가 당나라 시대에 오면은 여기 사람들이 즐겨요. 생산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 회수를 넘어가는 순간 차값이 몇 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많이 갖다 팔게 되니까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도 다른 작물보다 차 재배 갖고 만들면 돈벌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 홍차 유명한 거 뭐죠? 안유성에. 하여튼간 거기도 맨 처음부터 홍차 만든 게 아니라 녹차 산지였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업이 거의 80% 가까이 다원 전업이 돼버려요. 그건 뭐냐면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산업으로 차를 만들어서 생산해버리면은 전국으로 팔리게 돼버리니까 차 산업이 민간 산업으로 굉장히 커지니까 생산자들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위 그 생산자들이 기문 홍차, 기문이 녹차 산지로 옛날부터 유명했던 데예요. 거기가 당나라 시대에 이미 녹차 전업이 70~80%가 돼버려요. 그거는 녹차 생산하면 돈벌이가 농민도 많이 되기 때문에 농민이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뺏어가는 걸로 급급해요. 왜냐면 시중에 안 팔리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만약에
고려 귀족층들이 국내 차를 소비를 주로 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발전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 차를 선호하니까 나 어디 중국 차 먹어봤다, 어디 중국 차 먹어봤다 이런 거 자랑하지 국내 차도 맛있는데 이걸 잘 소비를 안 해줬으니까 국가에 징세당하는데 급급하고 돈벌이는 안 되니까 이 생산을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이 발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발전돼야지 이게 저가로도 공급이 돼서 대중들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단계로 간 적이 없어요. 생산에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정제법은 증기로 해서 쪄서 네. 일본식으로 해서 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수분을 빼는 게 중요한데 예. 증기를 넣어버리면은 증기를 넣어주는 건 산화 효소를 파괴시키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산화 효소가 작동되는 거는 열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 열을 증기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는 거죠. 이 덮는 것도 열기를 넣어준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건조시킨다는 것보다는 이 산화 효소를 파괴시키는 데 주목적을 된 거고 열기를 더한 다음에 열기에는 습도도 이 차 잎 자체가 아직 습기를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조도 되지만 따로 또 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제는 산화 효소를 파괴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덮는 것도. 네. 그러니까 옛날에 왜 덕질을 못했냐라고 하는 거는 뭐 용기의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쓰는 쇠솥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증제차는 끌어올려 봤을 때 보편적으로 가는 게 한 이제 명나라 시대 들어와야지 가능한 기술이다 보통 그렇거든요. 이 덮는 기술이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발효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발효 단계에 따라서 덮어서 건조시킨대. 왜냐하면은 산화시킨 거를 증제해버리면 뭉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덮는 기술이 나와야지 발효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왜 녹차밖에 못 먹었냐면 초기 기술이 증제법이에요, 사실은. 이 증제해서 녹차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동양에서 차를 맨 처음에 마실 때 왜 녹차밖에 못 만들었냐 그러면은 증제법이었기 때문에 발효시킬 수 없거든요. 시들은 거 증기 열 가해보면 녹아버리고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차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차밖에 못 먹었던 그런 역사가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증제해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예, 예. 또. 예. 저희 그 예향제랑 나마스테 코리아에서 이렇게 만든 차 이야기는요. 저희 영화 차를 말하다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짰어요. 서은미 선생님은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여러 군데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렵게 부산에서 올라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를 큰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에 관심 있는 분들 되게 많겠지만요. 아까 자급제 얘기도 하시고 수입품도 지금도 뭐 좋은 우리나라 거 많지만 수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차 하시는 분들 조사를 해보면 그 차 학문 자체가 인문학적 베이스가 굉장히 약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그 서은미 교수님은 문화사, 역사 위에서 차 문화를 조명하신 국내 거의 유일한 선생님이셔가지고 그 지금 시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만나겠지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딱 2시간 지금 몇 시죠? 저희가 여기 5시 전엔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아마 선생님께서 기쁘게 기꺼이 답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지금 마시는 차는 반야로 선생님이 만드신 반야로 차인데 이게 우전인데요. 그 반야로 차도 문화에서 만든 차가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반야로라고 제자들이 만난 반야차라는데 가격이 크게 차이 나요. 선생님이 만드신 건 요거 하나 40g에 한 20만 원 정도 하시고 도매가로 한 30만 원 해요. 직접 사시면. 근데 제자들한테 한 20만 원에 파시고 반야 차는 그 반값에 정도 구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드시면서 이 차의 특징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의 덮은 차가 아니라 하실 때 눌러요. 증기압을 넣어서 반증이에요. 반증, 반덮금. 그 차이가 좀 제조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효당 최범수 선생님이 만든 차법이어서 조금 좀 다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다도 차 예절 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런 거 배워가지고 하시는데
선생님 순수하게 인문학 역사학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학계에 그런 그 밀도 있는 질감 있는 논문 쓰신 분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대화가 가능하시니까 혹시 다음 달에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궁금한 점 있으면 준비해 오시면 서로 대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차 잘 마시는 부분에 다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차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요리를 똑같은 재료 줘도 솜씨 좋은 사람이 한 건 맛이 다르잖아요. 차 같은 경우도 잘 우리면 진짜 그 차에 진짜 누릴 수 있는 맛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를 잘 우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차를 즐기는 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처음 강의 시작하셨을 때 차나무가 다 다른 나무가 아니라 나무 하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차를 마셨을 때 저는 보이차나무 따로 녹차나무 따로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그거는 저도 녹차랑 홍차랑 같은 재료라고 맨 처음에 생각 못했어요. 아까 강의 중에 그 일본에는 품종이 50개 정도 있고 일본은 무엇이 많고 650개. 한국은 지금 등록되게 드는 품종 정도. 그 품종을 개발한다는 게 자생하는 차나무를 가지고 하는 건지 무슨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어서 어쨌든 저도 그거는 그 이과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한데 재래종에서 품종을 키운다고 그래요. 매번 이제 품종을 키울 때 일단 기온에 강한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생산량이 많은 걸 만드는 데도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래종에서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재래종과 보통 우리가 야생종은 다르다고 그래요. 야생종은 이게 독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너무 강하면 왜 우리가 어떤 게 너무 강하면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종 중에 재래종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손자가 누군가는 인공적으로 키웠던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래서 야생종이랑 재래종이랑 사실 성격이 달라요. 들에서 자란다고 무조건 야생종은 아니고 옛날에 언젠가 사람이 키웠던 건데 그게 그냥 자연에 방치된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재래종 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추위에 강한 게 품종을 키운다든가 뭐 생산량이 많게 키운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갖고 그 품종을 확보하는데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늦게 시작을 한 거죠. 이제 90년도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독자적인 품종이었고 우리나라 보성에 있는 게 대부분 일본 품종이에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품종 같은 거 개발하려고 많이 애쓰고 몇 개도 이제 2-3개 등록돼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이고 고른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재배하는 게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과적인 부분은 농촌진흥청의 원종장이라고 각 지역의 묘목이나 그 씨앗 연구하는 데가 있어서 보성이랑 제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신 거 2개 외에도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표본조사로 남원의 한 산을 조사하셔도 우리가 보고되지 않은 품종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강의 중에 명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청명전에 따는 것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가능한데 제주도에서 나올 때는 그 동안 그 뭐죠 그걸 저기 서리 맞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 한해를 맞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품종 개발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어요. 기온에 견뎌야 돼. 왜냐하면 중국도 대부분 차가 영하로 떨어졌다 그럼 차나무 그해 생산 망쳐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기온에 강한 품종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너무 이른 수확을 요구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귀한 게 이제 좋으니까 일찍 수확하는 거 경쟁을 사실은 했었어요. 중국에서도. 왜냐면 황제한테 바치는데 일찍 생산해서 바치면 그게 이제 선호되면 막 이제 지명도가 높아져서 잘 팔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막 해갖고 심지어 막 온실들 만들고 막 난리도 쳤던 그런 시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차 문화 발전에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잘 재배해서 잘 만드는 방향이 이렇게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김해 장군차라고 한동안 어느 사찰에서 우리 재래종 삼국시대에서부터 자생하던 차라 하면서
김해 장군이 예. 자라면서 소개가 많이 되고 예. 그쪽 지역 사람들이 예. 되게 열광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차문화가 어디 지역에서 처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천에서 차문화가 시작됐다 보통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차문화의 원 시작된 보통 요람이라고 그러죠. 그 시작된 지점이 어디냐? 그럼 김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가야 문화에서 차문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 수로왕의 부인이 허황옥이 가져왔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허황옥이 인도 공주라면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차문화는 영국 식민지 이후의 역사지 그전에는 사실은 인도에서 차를 마시거나 차문화가 있었다는 흔적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황옥이 인도 공주라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고 단지 역사적으로 보는 허황옥은 인도계일 수는 있는데 인도에서 넘어온 중국인이 결국 이제 수로왕이 이제 세력 강화를 위해서 외부 세력이랑 결탁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역사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잘못된 사실에서 그때 그 예물로 차를 갖고 왔다 그러는데 그 예물 목록에 차라고 부를 수 있는 목록은 없어요. 근데 단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난액이라는 게 있어요. 난초 향기가 나는 액체. 그거는 차로 보기 불가능해요. 그거는 향신료로 남방에서 갖고 온 향신료로 봐야지 차를 난액이라고 부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차라고 볼 수가 없어서 그 허황옥이 차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건 역사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차문화가 가야문화에서 싹 떴다라고 하는 거는 신라 이제 통일되기 전에 결국 이제 수로왕 제사를 재개할 때 제세상에 차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차를 쓴 문화가 가야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차문화의 시작은 가야 지역 김해로 보는 게 굉장히 좋고 장군차 같은 경우는 고려 말기에 이제 원나라가 일본 침략할 때 1차 원정은 우리나라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력의 역사긴 하지만 생존의 역사기도 사실은 하니까 그때 이제 고려 원종이 사실 이제 거기 출정 한국까지 김해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거기에 갔을 때 갔던 그 정자의 앞에 이제 차나무가 무성하게 자랐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장군차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붙여진 명칭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텔링을 살려서 김해 장구차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허구도 아니고.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지금 끝내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큰 박수로 숨을 마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